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한 어떤 법이 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이 빠른 시간 내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모두 다 구제되기는 아마 힘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어떻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던 2020년 7월 이후에 전국의 연립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11.5%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연평균 한 2% 정도, 2.1%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11.5%까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려 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전세 사기와 깡통 정세에 대한 대처랄까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와 같은 전세권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제껏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별 탈 없이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세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확인했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도 설령 일어났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가 아닐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라든가 집주인이라든가 감정평가사 등이 짜고 임차인 즉 세입자를 속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선순위로 저당권이 큰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세입자가 잘 안 들어가겠죠. 여기에 집주인과 중개사분들이 짜고 세입자분들을 끌어들이는 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갭 투자의 형식으로 주택을 사고 난 후에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전세 보증금을 못 주는 경우, 이를 깡통 전세라고 흔히들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0.3%라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기를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가면은 깡통 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만 놓고 보면은 전세가율은 79.6%입니다. 세종시가 105.9%, 충남이 107% 정도, 100.7% 정도로서 100%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은 역전세와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세권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경매 낙찰 대금을 받아가게 되면 전세권자는 받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선순위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만 선순위 채권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담보 가등기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신탁 등기와 같은 이런 문구가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근저당이나 가압류 정도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권리,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권리도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앞에서 언급한 권리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금액이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의 60%, 70%가 넘어가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만 보증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언급한 신탁등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말은 집 주인이 집을 건축하면서 신탁회사에 즉 보증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구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 주인이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급받은 다음에 신탁회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 동의를 모두 받아야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또한 등기부 등본 외에도 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해야만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끝으로 전세 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차인 즉 집주인의 국세라든가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4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세금이나 이자 체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법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시금 등기부 등본을 새로 발급받아서 또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선순위 채권이 또 그 사이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중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좌 명의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 시에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에다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든가 또는
계약 직후에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게 될 경우에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등의 특약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살고 있는 주택이 전세 소송이 만약에 붙게 되면은 승소하는 데는 특약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특약상의 모든 것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소송에서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약은 어디까지나 세입자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소송까지 간다면은 특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사 날짜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집이 공실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공실을 확인한 후에는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이때 전세 사기의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여러 명과 계약을 맺고 난 후에 보증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확인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등기부상의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이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사가 끝나면은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우선 변제권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때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거, 어려운 법률 용어지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전입신고 이후에 바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로 발생하는 우선 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공매로 날아갈 경우에 낙찰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었는데도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공매로 날아갈 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당일날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등기부 등본은 최소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4번 정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세 사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참고로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날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을 역이용해서 계약 당일에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돼서 보증금을 날리는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사항에 계약 후에 잔금 지급한 뒤 다음 날까지는 건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문구와 이에 위반 시에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특약사항에 넣어줄 것을 계약서 작성할 때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는 전세 분쟁이 만약에 생겼을 때에 다른 특약사항과는 다르게 이 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세 사기를 짜고 하면은 임차인이 속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깡통 전세는 임차인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을 때에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를 분명히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만 이때에 그 전에 즉 쉽게 말해서 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계약 체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확인을 좀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은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해서 이미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절반이 안 되었다면은 가입하는 것도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야만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보험기관에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 급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출 신고를 하지 말아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가 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할 것은 메모하시고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해서 더 이상 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